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판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이제 아는 얼굴들 이신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다시 하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첫 시간이니까 저는 56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이제 올해로 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이슬기 변리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진행할 강의는 판례 사례 강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들 이 상표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상표에서는 아무래도 뭐 학설이라던가 이런 논의보다는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판례에 기반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다 보니 판례가 워낙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예 판례형 문제여도 판례의 사실관계들이 이제 그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방식이고, 사례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사례형 문제에서 논점이 되는 것들은 사실 그 하나하나가 다 판례 사실관계들이 곁들여져 있는 거고요. 또는 판례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요건, 그래서 기본적인 법조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는 그런 보통 논의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죠. 그런 쟁점들로.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진행을 하면서 판례를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때 이제 자료를 두 가지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 자료는 기존에 이제 기본 강의나 기초 GS를 수강하셨던 분들도 이제 판례 자료 받았지만 약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판례 강의용 자료로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 판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앞단에 이제 사용 태양이나 뭐 상표의 동일 유사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뭔가 이 갑을 관계들을 정리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시는 자료보다 판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시던 자료에 뭔가 필기된 내용들이 많다면 조금 그 점을 여기다 이제 반영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로서는 이렇게 좀 더 얇은 자료 한 가지 받으셨죠. 자,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판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판례가 그냥 이 판례 하나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한 문제 안에서 사례형 문제로서 이 판례 사실관계들이 속속 녹아있는 형태고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출제했구나라고 체크를 하고 답안지를 기재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판례 쟁점이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 쟁점 하나에 대해서만 답안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목차를 잡을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이 시기에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들 기득 이상이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자료에 너무 의존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문제마다, 배점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차를 더 줄이고 더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판례 내용을 풀로 작성하던가 또는 압축해서 기재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참고 자료로서 이 쟁점이 나왔을 때 이런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구나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홀수 차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를 쭉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짝수 차수에는 이제 기출 GS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도 나가는 범위가 상표의 동일 유사, 즉 총칙 파트의 전체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짝수 차수에는 이 총칙 파트의 그 쟁점이 메인이 됐었던 기출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기출 문제들 중에 4문제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고, 저 2시간 동안 쓰기를 하시면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로 그날에서요. 그렇게 답안 쓰기를 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강평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사례나 또는 진도가 나가지 못한 판례 내용들이 좀 진도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그 판례 내용을 공부하고 이 판례가 반영된 기출을 풀어봄으로써 이 판례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득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내가 답안을 이렇게 쓰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답안을 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를 이제 2월달 동안에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수업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 판례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이 판례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죠. 이때 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하나씩 다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판결 요지가 나오기 위한 쟁점이 됐던 사실관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들을 이번 시간에 다 체크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판결 요지는 지금 암기를 뭐 꾸준히 지금부터 계속 암기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판례 수업을 듣는 동안에 그 판결 요지를 자체를 공부하는 게 메인은 아니죠. 그러면 그 판결 요지에서 나온 법리를 판례에서는 어떻게 사안에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렸는가, 그 판결 이후에서 판례가 적용된 그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답안지를 쓸 때에는 이런 구조로 사안포섭을 해야 되겠구나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지금 공부하는 이 판례가 우리 상표법 전반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소 설정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표의 사용부터 등록 요건으로서 사용 의사까지 쭉 한번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한번 이 상표 사용 파트에서 어떤 판례 내용들이 주 쟁점이 되는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필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도 기본서를 보면서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한 장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갖고 계시면 그 한눈에 이 판례 내용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주소 설정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한번 설명을 하고 판례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총칙 파트에서는 처음에 이제 상표법의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으로 하면서 상표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상표란 무엇인가, 상품이란 무엇인가, 서비스의 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여기서 메인이 되는 판례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상에서 명백히 정의를 하고 있지는 명문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판례에서 상품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교독 상목 이렇게 많이 암기하시죠. 그래서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상품의 개념 안에 서비스의 개념이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광의의 상품의 개념 안에는 이 유형의 협의의 상품과 이 서비스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서비스는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이 서비스의 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총칙 규정에서 정의 규정에서 또 판례에서 체크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 메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상표의 사용이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상표의 사용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표의 사용은 일단 형식적 사용과 실질적 사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더라. 그래서 형식적 사용에는 2조 1항 11호 강목 2조 2항 각 호에 이 명문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에 대한 것이고요. 이때 이 판례 내용들은 무엇이냐? 지금 이러한 사용 태양이 표시 행위인가? 또는 유통 행위가 있었을 때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가? 또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쟁점에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표시 행위로서의 판례에서는 소니 판례, 반사원단 판례, 창고 보관 판례 이렇게 명칭이 지어져 있는 판례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상표 사용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맨하탄 패시지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행위에는 이제 이 광고 행위 말하는 그 밖에 거래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키워드 광고 행위로서 사용이 인정되는 VSP 판례, 그리고 HS 하이박스 판례에서 지정 상품과 무관하게 광고된 케이스까지 여러분들이 판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상표의 사용에서는 형식적 사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상표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실질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실질적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었는지 여부는 상태주의경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다. 즉,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크게 자타상품, 식별기능 또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사용을 말하죠.
자, 이 실질적 사용이 왜 중요하죠? 우리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호범위가 아니라 이제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사용, 그리고 실질적 사용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표의 기능 자체가 발휘되지 않는 케이스로서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때 첫 번째, 상표의 기능 자체가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품에 상표가 표시되고 또는 이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유통되고 있기는 한데, 즉 형식적 사용으로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인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 표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설명적 용도로서 사용된 경우. 그래서 소니 팔레 또는 EBS 팔레에서 여러분들 아마 팔레 이름만 봐도 지금 공부가 조금 되셨다면 무슨 내용인지도 다 떠오를 거고, 핵심 키워드들도 떠오를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시면 제일 베스트겠죠. 자, 그 다음, 상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수요자들에게 디자인으로서 인식이 되는 경우, 디자인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자, 이때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니죠.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인식되는 경우, 그리고 디자인으로서의 기능도 가지지만 상표로서 기능도 발휘되는 경우. 그래서 아가타 팔레와 베선덕트 팔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작물 수록 상품의 제호로서, 제명으로서 사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서적의 제호 같은 경우, 창작물 수록 상품의 제호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리눅스 팔레이고, 다만 계속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된다면 이때는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커피 사항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다른 사용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고요. 비교 광고로서 사용됐다라든지 이런 사정들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를 들면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인식됐던 판례 내용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쌍화물 판례도 있고 아바타 판례도 있고요. 또 상표로 디자인으로서도 기능하지만 상표의 기능도 발휘되는 케이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버버리 판례도 있고요. 포트메리온 판례도 있고 베선덕트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법리, 같은 판결 요지를 가진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네, 이때 우리는 좀 메인이 되는, 그리고 메인이 되거나 또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위주로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거고, 동일한 판결 요지로 그 판결 요지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결론을 내린 판례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판례를 이제 딱 명확히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맞아, 이 판례 이런 케이스로선 이런 판례들도 있었지 하고 추가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기는 하는데 이 상표가 표시된 그 상품에 대해서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 케이스로서 첫 번째, 포장용 상자에 상표가 표시된 케이스. 네, 이 케이스에 이제 처갓집 판례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이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된 것으로서 상표법상 상품이 아닌 물품에 이제 상표가 표시되어서 상표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윙크 판례. 그리고 광고 이제 사은품으로서 뭔가 판매가 됐고 유통이 되었던 상품이긴 하지만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로서 인정됐던 케이스로서 메트로시티 판례. 네, 그리고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일부가 사은품으로서 사용된 경우 스피드 판례. 이렇게 세 가지 세트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또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 이 상표에 표시된 상표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가 되는데 과연 어떤 상품에 대해서 출처 표시로서 기능이 발휘되는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로서 다산한 판례, 아이스크로 판례 이렇게 좀 크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상표의 사용에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쭉 목차 뽑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에서 법낭연비 판례 체크해 주실 거고 서비스, 그 지정 상품이 서비스인 경우에
일반적인 협의의 상품의 경우에는 유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 유형의 상품에 상표가 표시되고 유통될 수도 있더라. 근데 무형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표의 사용을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목초록 판례 체크해 주실 거고, 네, 그리고 별당 막구수 판례 해서 이 상표의 사용 태양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인가 상품에 대한 사용인가를 논의하게 되는 별당 막구수 판례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전반적인 그 각 쟁점별의 메인 판례들을 다 공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정리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이 쭉 들으면서 쭉 가볍게 들리고 이 내용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 주실 정도로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소니 판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전자칠판 좀 미숙해서 이렇게 중간에 필기를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소니 판례 시작을 한번 해보면요. 네, 소니 판례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제 자료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의 구성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은 판례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론 판례 이름을 꼭 이렇게 지어줘서 암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딱 명칭할 수 있는 이름으로서 암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뽑을 때도 편하게 목차를 뽑을 수 있고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판례 이름이 제일 상단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박스에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박스가 해시태그, 네,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태그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인스타그램 하실 때 해시태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 판례의 주소, 이 판례가 어느 내용에 해당하는 판례인지,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시태그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해시태그를 보고 이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완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해시태그를 포함하는 판례 문구를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이 판례의 쟁점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판례 이름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각 판례마다 필요에 따라서 정리한 박스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은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밑줄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밑줄이 있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밑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밑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판례의 법리 부분, 그래서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실 때 그 판례의 태도 또는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법리로서 기재하시는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안포섭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안포섭을 할 때 이 키워드들이 꼭 누락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 표시될 수 있도록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니 판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소니 판례 같은 경우 위치 설정부터 한번 보면 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조이랑 12로 감옥의 표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으로서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 네,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넘어와 보면, 네,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죠. 일반 거래 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상표 사용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제품에 관한 용도나 규격 표시로 사용된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니 판례에서의 사용 태양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네, 소니 판례는 이제 상표법 위반 사건이었고요. 네, 이제 등록 상표로서 소니에 대한 상표권자가 존재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상표권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을이 지금 이러한 형태로 소니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니의 사용 태양에는 두 가지, 을은 지금 소니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리모컨의 내부 회로 기판에 이 소니라는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 밖에 만능이지 소니, 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능이지 소니 전용 이렇게까지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결국엔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유상보정 재난 중에 지금 명백히 동일한 상표인 소니를 사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소니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겠느냐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 내부 회로 기판의 각 사용 태양별로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내부 회로 기판에 표시된 소니라는 표장에 대해서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리모컨 외부에 보이도록 표시된 이 만능이지 소니 전용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시 사항을 봐주시면 바로 이 판례에서 무엇을 판시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품 내부 부품에만 표시된 케이스의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그리고 기능이나 설명을 위해서 사용된 경우 상표적 사용 여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와주시면 결론적으로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죠? 공산품이 상품 내부 부품에만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을 분해해야만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즉 일반적인 유통에서는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 등록 상표 의산 표장을 상품의 기능 설명이나 상표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해서, 즉 용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규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얘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판결 요지 봐주시면, 자, 이 판결 요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답안지에 판례 태도 하면서 적어주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소니 판례에서는 총 3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결국에 상표법의 목적은 뭐예요? 네,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존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래 시 수요자가 전혀 인식할 수가 없다면, 네,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경우에는 상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봐주시면, 자, 공산품이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 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분해해야만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상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구를 언급하기 앞서서 왜 상표법의 목적을 먼저 언급해주고 있는 걸까요? 상표법의 목적이라 하면 이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때 이 상표의 보호란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건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의 보호함으로써 일반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상표의 기능을 애초에 다할 수 없다면 상표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용도나 규격 표시 봐주시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설명적 문구거나 용도 규격 표시의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판결 요지를 체크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법리의 기초에서 법원이 지금 우리 앞서서 검토한 소니의 이 사용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판결 이유 부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판결 이후에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내부에 조립되어서 분해해야지만 소니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드러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만능이지 소니 전용은 일반 수요자가 보았을 때
용도나 규격 표시로서만 인식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겠죠.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자, 리모컨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다가 부품으로서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고 분해해야만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거 내부 회로 기판 위에 소니 표장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 만능이지 소니 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어떻게 보일 수 있다? 결국에는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고만 익혀지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니 판례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 소니 판례가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겠는가? 답안 이 목차 잡은 1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자, 문제의 소재에서는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될까요? 이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면 포인트는 결국에 이거죠. 일반적인 유통에서는 상표를 인식할 수 없었다 라는 게 메인 포인트. 그리고 소니가 사용되는 이런 그 전자기기에 사용되기 적합한 것으로서 만능이지 소니 전용이라는 표시를 했다라는 점이 강조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사이에 이제 뭐 침해 요건을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문제 소재에서 침해 요건을 같이 언급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죠. 자, 이때 당연히 지금 이 메인 판례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상표적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각 판례를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목차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그냥 단순히 판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구나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이 판례를 어떤 목차로 표시했는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판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례는 마찬가지로 이제 상표의 사용에서 논점이 됐던 사건인데 이때 이 표시행위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단순히 창고에 보관한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용태양을 적어드렸는데요. 사용태양 봐주시면 2002년경에 표시를 했어요. 자, 일단 그럼 이때 표시 행위가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2008년경부터 2009년경 말까지는 계속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고요. 생산이나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창고 보관 판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사건은 취소 심판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이제 취소 심판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했는지 정당하게 사용했는지의 쟁점에서 문제가 됐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표시 행위 이후에 창고에 보관한 행위가 심판 청구로부터 지금 3년이 도과가 됐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한번 내용 봐주시면 자, 일단 선결적으로 119조 1항 3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제가 좀 정리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단락을 묶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9조 1항 3호에 의미 취지를 적어주고 있구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상표의 사용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법리 기재를 해 주었고요. 자,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119조 1항 3호의 의미 취지를 밝혀주면서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만나는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2조 1항 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사용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바로 사은포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 사용 태양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밑줄친 부분 위주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 아까 앞서서 우리 사용 태양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2008년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는 재고에서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 생산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장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까지 올라왔고 여러분들이 판례로서 접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요. 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후 보관하는 행위도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럼 법원은 이제 뭘 판단해줘야 돼요? 상표를 표시하고 보관하는 행위도 2조 1항 11호 과목에서 말하는 표시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판례를 보실 땐 원고가 이런 주장을 했다, 피고가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살피건데 여기서부터 한번 봐주시면, 자, 여기가 이제 법원이 이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피고의 주장. 어떻게 보면 얘는 상표권자의 주장이겠죠. 상표권자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판단.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했을 때는 사용행위가 발생함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다. 얘가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표시행위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표시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판례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케이스예요? 119조 1항 3호에서 상표의 사용이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고, 이때 상표권자는 상표를 표시하고 나서 그 상표를 판매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도 표시 행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표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 밖에 다른 사용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 그리고 위치 설정 제대로 해주시고, 자, 다음 이제 맨하탄 패시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하탄 패시지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행위가 우리가 표시행위의 판례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살펴봤고 유통행위로 넘어온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맨하탄 패시지는 유통행위로서 이 사용이 되었을 때 어떤 행위가 있는 경우? 전전 유통행위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 주체가 누구냐가 쟁점이 됐던 케이스고요. 얘도 등록 취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의 메인 쟁점은 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었을 때 이 사용행위의 주체가 상표권자인가, 상표권자 등의 사용행위로 볼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고요. 만약에 상표권자 등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 취소를 면할 수 있었던 케이스, 상표권자 등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됐겠죠. 그래서 사용태양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갑이 국내에서의 이제 상표권자 갑이 있었고요. 네, 해외에서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품을 유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을, 이 제3자가 이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상품을 유통받아서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통이 있었고 여기서도 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전전 유통행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유통행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우리 불사행 취소심판에서 취소를 면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상표권자 등이 상표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상표권자 갑이 열심히 상표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했다라는 사용 사실관계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이 제3자 을이 국내에 이 상품을 그대로 유통을 해서 국내에서 이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 갑의 사용으로 보아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고요. 이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만약에 이 을이 갑이 등록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유통을 하고 있고 국내 수요자에게도 갑의 업무에 관련된 상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인식이 되었다면 이때에는 이 국내에서 유통된 이 상품의 주체를 결국 누구로 인식하는 거 일반 수요자들이 갑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갑의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권자 갑의 사용으로 봐주겠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정리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법원이 어떤 판시를 했는지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판결 유지 봐주시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대리인을 통하여 그 등록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체크하실 수 있어요? 상표권자가 외국에서만 열심히 자신의 그 등록 상표를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외국에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 등록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실관계가 대표적으로 주어지면 아, 맨하탄 패시지 판례 문제를 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쟁점을 뽑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사회 통념상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품을 표시한 그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뭐로 보겠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원심에서는 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표시행위를 하거나 유통행위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내에서 이 수입 유통을 한 주체, 아까 말씀드린 이 을이 만약에 사용권자였다면 사실 이 판례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용권자가 적법하게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으니까 취소를 면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을이 사용권자로서 인정이 안 됐거든요. 자, 그럼 결국에 갑도 국내에서 사용한 바 없고 사용권자들도 국내에서 사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의 판단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원심 판단은 한번 책 결론만 좀 기억해 주셔도 되죠. 원심 판단은 어떻게 됐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바 없다. 사용권자도 국내에서 사용한 바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원심의 판단이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세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봤던 판결 유지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법리를 세우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포섭을 하고 있어요? 자,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원고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그래서 여기 이제 상표권자가 되겠죠. 그 상표가 표시된 그대로 국내의 다른 판매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 행위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양도 행위가 취소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 등록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구성하실 때는 사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수요자들의 인식,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 사정도 같이 포섭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심플하죠. 얘는 이제 119조랑 3호와 관련된 문제로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등록상표 사용이 갑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상표권자의 사용인지 체크를 해주게 되겠고요. 이때 상표 사용에 따른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 기재가 되고 사안의 경우 결론 내려주게 되겠습니다. 이에 앞단에 서서 어떤 내용도 같이 기재할 수 있어요? 119조 1항 3호에 대하여 이 내용 안에는 119조 1항 3호와 관련된 일반론적인 내용, 의미, 취지나 또는 119조 1항 3호에서 말하는 이 상표의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기재가 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유통행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광고행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행위로서 여러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판례, VSB 판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VSB 그 판례는 뭐 키워드 광고 행위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검색 결과 화면을 통한 광고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 광고 그 자체로서 상표 사용이 인정됐던 케이스는 아니고요. 자, 얘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네요. 네, 따라서 우리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상보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확인 대상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때 이 확인 대상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이 사용 태양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이 확인 대상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키워드를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로부터, 다음 포털 사이트로부터 이 VSP라는 키워드를 구매를 했고요. 이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검색 결과 화면이 이렇게 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VSP NCT라는 표장이 딱 표시가 됐었고요. 얘는 이제 스폰서 링크로서 얘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웹사이트가 있었겠죠. 또는 이 디플이라는 이 링크가 떠서 얘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는 이 상표, 이 VSP 상표와 관련이 있는 지정 상품에 대해서도 나열이 함께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제 이 VSP NCT를 클릭해서 연결되는 웹사이트에는 VSP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용 태양이 있었을 때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해준 거는 이러한 검색 결과 화면으로서 나오는 이 화면도 결론적으로 뭐다? 광고 행위로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광고 행위로서 볼 수 있으려면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광고 행위로서 사용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VSP NCT라는 표장이 표시되어 있고 이 밑에 관련 있는 지정 상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실관계를 보아하니 얘는 광고 행위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지금 상표적 사용이 판단이 됐네요. 그러면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VSP가 사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광고 행위로서 상표 사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표적 사용은 인정이 됐었습니다. 네, 다만 다들 좀 아시겠지만 이때 이 VSP라는 이 부분이 성질 표시로서 이 서지 보호기나 순간 정돈 보상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요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상표 비유사로서 결론이 났던 케이스죠. 그래서 한번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자, 그러면 이 판례에서 설시한 내용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상표의 사용으로서 광고 행위에 있어서 검색 결과 화면을 통해 광고하는 것도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라는 그 내용이 설시가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판시 사항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에 스폰서 링크 등을 통해서 나타난 표장이 출처 표시를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네, 상표로서 사용에 해당한다. 네, 지금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2조 2항 각호에 이제 내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2조 2항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기재하시면서 2조 2항을 적용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판시한 내용 첫 번째로서는 이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을 통해서 사용한 것도 상표로서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다만 양가로 3번 봐주시면, 그래서 원심에서는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결과가 나온 거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원심에서도 이 상표의 보호 범위와 관련해서 확인 대상 표장 VSP NTC가 등록 상표 VSP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되었을 때 등록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은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 요지 봐주시면 자, 키워드 광고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키워드 광고의 의의, 키워드 광고라 함은 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의 이용권을 구입해서 그 검색창에 그 키워드를 입력하면 뭐가 나온다? 스폰서 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때 이러한 경우에는 뭐라고 볼 수
딱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출처 표시를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로서 사용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광고에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을 통한 광고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판결유지 2번으로 넘어오면 판결유지 2번은 이제 이 앞서 기재된 판결유지 1번에 기재된 법리를 활용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결론 내려졌어요? 자, 이때 이 점선으로 밑줄 부분 봐주시면 인터넷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의 내용과 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구조 등을 고려해보면 뭐다? 인터넷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 자체가 광고 행위로서 충분하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네. 다만 이 VSP NTC에서 이 VSP와 관련해서 이 VSP는 관련 상품들의 거래계에서 이 순간정전 보상장치의 영문 약어로서 통용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된다?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식별력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식별력이 미약해서 요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구가 될 수 없는 부분인 VSP 빼면 NTC가 이제 요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비교를 해보면 출처운동 염려가 없어서 비유사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국에 이 VSP 판례가 만약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상보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광고행위로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다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서는 상표가 비유사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게 되겠죠. 따라서 소구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면 인용 심결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네, 여기서 마지막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 필톡스 판례랑 비교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지금 VSP 판례에서는 연결되는 웹사이트에는 상표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주장하면서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때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어요? 네, 연결되는 웹사이트에는 이 연결되는 홈페이지에는 상표가 사용된 제품이 없더라. 네, 하지만 이는 뭐다? 이미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미 상표로 사용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네, 라는 거죠. 이런 사정을 들어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 이 VSP 판례와 다르게 필톡스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의 상표 사용 판단도 같이 고려가 되죠. 그리고 도메인 광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제 필톡스 판례를 비교해 보면 제가 이 필톡스 사실관계들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얘는 이제 필톡스 판례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 사건이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검색 결과,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 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겠는가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네, 크게 쟁점은 이제 쟁점을 다 뽑아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일단 등록 상표는 영문 필톡스와 한글 필톡스를 결합한 상태로 등록을 받았고요. 실제 사용하는 상표는 한글 응역 필톡스 그리고 이렇게 집도형이 결합되어 있는 필톡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논점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등록 상표와 사용 상표의 동일성 판단 들어가 줄 수 있겠죠? 네. 이때 한글과 영문의 결합 콘티넨탈 판례 같이 기재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쵸? 그래서 영문과 한글 음역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념들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호칭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생략하여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쟁점도 하나 일단 추가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용 태양을 보면 자, 키워드로서 구매한 이 키워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사용 상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때 이 필톡스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 이제 이 필톡스라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이러한 검색 결과 화면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 검색 결과 화면에 대해서 이제 이 필톡스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는 그 의원, 스키니 의원이라고 해서 광고하고 있는 병원이 나왔고요. 이 연결되는 홈페이지에는 이 필톡스를 광고하고자 하는 필러 복토스 한 번에 하면서 필톡스의 광고 태양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같이 봐주시면, 자, 결국엔 여기서는 이러한 광고 행위의 태양도 상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가 쟁점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필톡스라는 표장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검색 광고를 한 것이 등록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 쟁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이러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한 것이 등록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사용 태양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필톡스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 사용 태양을 뽑아서 논점을 뽑아 주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 두 번째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한 것은 이미 이 자체로 광고 행위로서 해당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논점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필톡스와 관련해서 검색 광고 행위를 보면요. 자, 그래서 방가로 1번 나옵니다. 등록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검색어를 이용해서 검색 광고를 했을 때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표의 사용 의미, 형식적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VSP 판례 내용이죠. 광고 행위. 자, 그래서 이런 광고 행위의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이런 광고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제에서 보면 검색 광고, 즉 키워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그 검색어가 등록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검색어의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홈페이지 주소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가 지정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되면 검색 광고 행위를 그 지정 상품의 광고 행위로 보겠다라는 거죠. 즉, 이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홈페이지 주소로부터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의 사용 태양을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VSP 판례와 조금의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논점을 뽑아주고 있네요.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상표 사용.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말하는 등록 상표의 사용에는 결국에 얘는 자타 상표권자가 자타 상표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는 의사에 기하여 사용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가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판단할 자와 사유가 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 필톡스 판례에서의 논점들을 좀 뽑아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콘티넨탈 판례 같이 언급해 주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이 검색 광고 행위, 키워드 검색 광고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서 말하는 광고 행위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네. 검색어가 등록 상표 동일성이 인정되고 연결되는 웹사이트가 지정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있어 인정이 되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이 자타상표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는 의사의 기준이 중요하고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자유사유가 되지 못한다. 자, 이런 법리를 설치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무소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 봐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등록 상표와 동일성 여부. 그래서 검색어인 필톡스와 등록 상표의 동일성을 판단해주고 있고요. 얘는 콘티넨탈 판례에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괄호쳐서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시 판례를 공부하실 때 이걸 하나하나 다 읽지 말고 컨티넨탈 판례 내용 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사안포섭 해주신 부분 봐주시면 영문 필톡스와 한글 음역 필토스가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이거 중요하죠. 네. 왜냐? 우리나라 현재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이 영문 필톡스를 보고 필톡스라고 읽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하면 모두 필톡스라는 의미로 관념이 된다. 동일하게 필톡스로 호칭된다. 네, 그래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봤죠? 검색 광고를 하기 위한 키워드가 등록상표와 동일한지 여부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등록상표를 사용했는지 여부 봐주시면 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뭐뭐 의원이라고 하면서 네, 검색 광고를 했는데요. 이때 이 필톡스라는 표장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색 광고를 한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판단이 된다. 그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사용 태양을 고려해보니 이 지정 서비스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안포섭 해주실 때는 지금 이 판례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지만 그 위에서 본 바가 바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용 태양을 다 언급을 해주면서 사안포섭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카페 개설은요, 결국에는 카페를 개설해서 광고 행위를 했는데 이 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로 볼 수 있겠는가가 메인 쟁점이었고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필톡스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카페와 관련해서 이런 집 모양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우리 아가타 판례 사안으로 체크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판례 목차 자료 나눠드린 건 6페이지 펼쳐놓고 같이 보실게요. 자, 아가타 판례 사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판례 공부를 하실 때는 물론 진도별로 판례를 나가긴 하지만 그 판례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들을 다 같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뒤를 전체를 통틀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전부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아가타 판례 같은 경우는 논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사건이었고요. 그러면 뭘 판단하게 돼요? 우리 상표 침해에 해당하는지 유상보정 재남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침해금지 청구가 있었을 때 이 유상보정 재남을 판단하게 되겠는데, 자, 이때 여기서 논점이 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가 논점이 됐습니다. 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금 우리 진도에 대응이 되는데요. 이때 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논점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디자인적 사용이었습니다. 논점이었고,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서의 논점은 도형 상표에 있어서 사실적 도형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즉, 통칭하는 용어에 의해서 호칭 및 관념되는 상표인 사실적 도형의 유사 범위 확대가 논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의 주소 설정 정확히 체크 같이 해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사실관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얘는 등록 상표는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아가타 강아지 도형 모양이었고요. 기금 속죄 목걸이, 네, 목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목걸이를 지정 상품에서 등록을 받았고요. 사용 상표, 네, 그럼 이제 얘가 상표권자의 상표고 얘가 제3자의 상표 사용 태양이겠죠? 자, 이렇게 좀 띄고 있는 형태의 목걸이용 펜던트를 이 강아지 도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정리해드리면 상표적 사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요. 양상표가 비유사하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침해금지 청구가 기각 판결이 내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판결 요지 부분 같이 봐주시면 선결적으로 먼저 판결 요지에서는 이 상표적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상표의 사용이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출처 표시를 위한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따라서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로 볼 수 없고, 즉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로서 볼 수 없고, 이때 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상태주의경으로 판단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상표의 사용을 언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을 판단할 때 항상 그 베이스, 기능 발휘의 판단은 상태주의경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이때 이 상태주의경을 고려했을 때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 예시로서 순전히 디자인적으로서 사용된 경우의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해서 판결 요지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로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때 위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강아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동일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었다. 이 사실관계가 등장을 하고 표장이 주어진다면, 도형 상표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아가타 사안을 묻고 있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된다?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에서 호칭되고 관련된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그 외관의 유사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 상표가 유사한 상표로 보면 어떻게 된다?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따라서 제3자의 상표 선택에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법리인 거죠. 그래서 자세히 판단을 해보면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법리의 기초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파악을 해보면요. 우리 상표적 사용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판결 이유를 보실 때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앞서 기재된 그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과 관련된 판례를 사안포섭할 때 어떤 키워드로 활용할 것인가를 자세히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 상태주의경을 함께 고려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상태주의경의 각 키워드에 대응되는 내용들을 같이 뽑아서 사안포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봐주시면 목걸이용 펜던트에서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죠. 네. 목걸이용 펜던트에 있어서 그 펜던트의 형상은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통해 수요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품과의 관계 고려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피고 제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미니 펜던트 시리즈의 제품군의 한 종류로서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사용을 해왔대요. 자, 얘가 이제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고, 얘가 이제 사용 태양이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의 뭔가 의도, 그 다음에 경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시리즈물을 이용해서 사용했다라는 사용 경위,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대응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얘는 뭐 주지 점용성이 고려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얘도 메인이죠. 얘는 어때요? 피고 제품의 이면은 물론 피고 제품의 포장, 보증서에는 별도의 등록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다. 얘가 이제 상표의 사용 태양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판례에서 결론을 내릴 때도 어때요? 상태주의경을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실관계를 쭉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목걸이용 펜던트의 특성, 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주지 저명 정도, 피구의 의도와 피구 제품의 제조 판매 형태, 사용 경위 등을 전부 다 고려하면 뭐라고 보인다? 상태주의경을 고려해보니 얘는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식별 표지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어떤 구조인 거예요? 상태주의경을 판단하면서 얘가 순전히 디자인적으로서만 사용됐네. 그러니까 상표도 사용이 아니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상태주의경 판단이 제일 앞단에 왔던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사은포서 방식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상표의 유사 판단으로 봐주시면, 자, 그러면 이 유사 판단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예요? 양 표장이 통칭하여 호칭되는 용어인 강아지 도형으로 인식이 되고 강아지 도형으로 호칭이 된다는 거죠. 즉, 호칭과 관념이 강아지 도형으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칭 관념을 보면 하면서 모두 강아지를 형상화한 도형이다. 강아지표로 호칭될 수 있다. 사실관계 2, 그리고 사실관계 1, 외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비유사 결론 나갈 거니까요. 네. 그래서 외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외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죠. 미지출 부분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러한 표장으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이렇게 구체화해서 답안을 기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때 3번. 자, 이렇게 외관엔 차이가 있고 호칭 관념은 동일 유사하더라. 자, 그런데 이러한 목걸이, 주얼리 제품에 지금 강아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도형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하면서 우리 아까 기재한 법리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포인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강아지표로 호칭되고 관념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로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만든 문구 아니거든요. 네, 판례에서도 실제로 이런 문구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뭐라고 하더라도 비록 뭐뭐더라도 이런 식의 판례에서의 키워드 여기가 사은포섭의 핵심인 거거든요. 자, 비록 양자가 모두 강아지로 관념,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칭적인 호칭 관념이 유사한 전반을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출처에 오인운동 피할 수 있어서 비유사하다. 구조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 핵심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아가타 팔레 사안이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6페이지 봐주시면 자, 문제의 소재에서 밝혀줘야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 양표장이 모두 강아지표로 호칭 관념된다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양상표의 유사 판단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사용인지 여부가 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서 이걸 밝혀주고 침해 성립 요건 언급해주면서 유상 보정 재남 순서대로 쭉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표적 사용 갑의 상표적 사용 여부 하면서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판단 방법 기재를 해 주어야 되고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경우에 판례 기재해주고 사은포섭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상표와 의상표가 유사한지 여부 판단하실 때는 물론 이 판례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 판단 일반론을 기재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땐 기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사 판단의 기본 원칙 기재해주시고 도형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으로서 도형상표는 원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네. 자, 이때 양 상표 모두 지배적 인상은 사실 강아지 도형으로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종류의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호칭 관념되는 경우 거기에 더해서 다수 등록된 사전까지 고려하면 네, 아가타 팔레 사안에 기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설문의 해결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판례 보고 나서 이런 목차 구조로 답안 써야겠구나 하면 되게 쉽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카드를 딱딱딱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 출제됐을 때 배점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판례로 넘어가기 전에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